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토익 총평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학습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당장 이 영상 시청하신 이후에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과 그리고 학습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총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리스닝 난이도는 그동안 까다로웠던 난이도의 달과 비교한다면 오늘의 리스닝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파트 1과 3를 한번 총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트 1의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사람 사진이 5장 등장했고요. 그리고 조금 변별력이 높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풍경이 찍힌 사진이 1장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진 속 두드러지는 동작을 묘사하는 선택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사진을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경우도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좀 간과하기 쉬운 멀리에 있는 풍경을 묘사하는 문장이 등장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사진에 없는 사물을 묘사하는 선택지들이 오답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답으로 제시된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오답이 확실하게 속어 가능한 그런 문항들이 좀 많았던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중 정도로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파트 1은 어휘력이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어휘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요. 내가 알고 있던 표현이었는지 혹은 생소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뭔가를 만지고 있거나 혹은 이렇게 매무새를 바로잡고 있다거나 혹은 뭔가를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잡고 있다거나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상당히 다양한 사진에서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만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우리 handle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handle이라 하면은 파트 3, 4에서 어떤 업무를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part 1에서 등장하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하다 혹은 다루다 이런 의미니까요. 예를 들어 A man is handling artwork 이라고 한다면 예술 작품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요. adjust란 동사가 있습니다. 조정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reposition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position 하면 이렇게 위치시키다 라는 의미로 파트 1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뭔가 옮기려는 모습 혹은 물건의 위치라든지 혹은 각도 같은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쓸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다 뭐다? 그 사물에 손이 닿아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진과 함께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자가 지금 화분에다가 식물을 이렇게 옮겨 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묘사하면서 어떠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She's handling flowers예요. 사진에서 여자가 지금 화분에 꽃들을 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심다라는 뜻의 planting이라는 이 구체적인 두드러지는 동작을 묘사하는 planting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좀 더 포괄적으로 묘사를 한다면요. 여자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She's working.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파트 1에서는요. 이렇게 두드러지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보기가 정답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 않아요. 반면에 사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묘사를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면 약간의 난이도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우리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빈출 표현들도 짚어본다면 좋겠죠. 정원 사진에서 지금 이 이미지에선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요. watering can이란 표현 있죠. 물 뿌리개라는 의미로 정원 일을 할 때 많이 보이는 사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또 gardening tool이라고 해서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도구를 묘사를 한다면 이렇게 gardening tool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화분식물 보이시나요? 자, 화분식물 펄 1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potted plant. 조금 굴려서도 읽을 수 있겠죠. 미국 성우였다면은 potted plant 이렇게 또 발음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겨진 식물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진에서요. 여자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part 1에서는 wearing과 putting on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동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둘 다 동사 원형으로는 입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우리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에 이 wearing이라는 표현은 상태를 묘사하고요. 이미 착용한 상태. 반면에 putting on 이란 동사를 사용한다면 착용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 사진에서 이분의 모습을 묘사하는 선택지로 she's putting on gloves 라고 한다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이미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출 표현은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휴식을 취할 때 보통 우리 어떤 포즈, 자세를 취하나요? 보통은 그렇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들어 누워야 돼요. 자, 누워 있다거나 혹은 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업무를 위해서 앉아 있다라기보다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느긋하게 등을 기대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소파에 등을 기대어 거의 누운 자세로 TV를 보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 가능한 표현은 일단 rest라는 동사는요,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또 lounge라는 동사 또 기억해 두시고요. 또 relax라는 동사도 마찬가지 모두 느긋하게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는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관련 이미지와 함께 볼게요. 자, 남자가요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랩톱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요 남자가 앉아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a man is resting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in the waiting area. 대기실에서 남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앉아 있는 모습 혹은 누워 있는 편안하게 느긋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멀리 있는 배경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구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there be 구문으로 시작해서 사물을 언급을 하고 그러면 뭐뭐가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저 멀리 배경을 묘사한다면 문장 끝에 in the distance 또는 from a distance, in the background, far away 등을 붙여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풍경 사진인데 저 멀리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다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Mountains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또는 in the distance, far away 등을 이렇게 끝에 붙여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물건이 쌓여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쌓다라고 알려져 있는 타동사죠. 아주 유명한데요. stack 그리고 pile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동의어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 some boxes are stacked in a truck 또는 piled up in a truck 이라고 한다면 물건이 위아래로 포개어져 있는 쌓인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때 pile과 stack 모두 명사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물건이 쌓여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placed in a pile 무더기로 놓여 있다라는 식으로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와 함께 비교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분들이 지금 상자를 트럭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트럭 뒤에 쌓여 있는 상태의 요
상자를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Some crates are stacked in a truck. 자, 여러분, crates라는 이 표현은요, 상자를 묘사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요. 흔히 이런 그 플라스틱 상자를 묘사하는 경우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 crates라는 것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나무 재질의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농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담아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상자를 묘사하면서 많이 쓰이고요. 자, 또 다른 동사로 바꿔볼까요? 앞서 우리 짚어봤던 pile을 사용해서 묘사한다면 some containers are piled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containers라고 제가 이 crates를 바꾸어서 또 표현을 해보았는데 containers라는 이 표현은요 동사 contain의 파생 명사입니다. contain 하면 뭔가를 포함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용도의 모든 것들을 containers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들을 묘사하면서 containers are piled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빈출 사물 명사도 한번 짚어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container 그리고 crate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관련 어휘도 좀 짚어볼게요. 여러분 crate라고 했을 때요. 이 crate는 앞서 제가 플라스틱이나 나무 상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 재질의 상자를 묘사할 때에는 자, box라는 표현은 우리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요거 말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rton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carton이라는 표현은요, 종이 재질의 상자를 의미하고요. 이제 물건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그런 포장 용기를 carton 이렇게도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유를 담는 팩이라든지 아니면 계란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cart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untain range라고 한다면 산맥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우에 따라서 이때 t를 약간 이응처럼 읽는 성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mountain range 이렇게 mountain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 자, column 같은 경우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파트 1에서는 여러분 이 단어를 딱 귀로 접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기둥을 뜻합니다. 자, 기둥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포스트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건축물 사진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beam이고요. 하나 더 pillar이라는 표현까지 기둥으로 통일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바로 넘어갈까요? 파트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약간 파트 3에 제가 그 난이도를 높게 좀 측정을 하고 싶었는데요. 중상 정도로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쌤 이게 어떻게 중상이에요? 상 아닌가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보통은 우리가 파트 3가 32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70번까지. 그래서 초반에 네 번째 지문을 풀고 난 다음에 go on to the next page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요 초반 네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면 하필이면요. 이렇게 문제가 3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즈가 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지 못한 케이스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토익 시험은 다 맞춰야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점수가 있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 점수를 딱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점수 안에서 내가 전체 10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될까를 한번 목표로 정해보세요. 그래서 틀려도 되는 개수를 딱 정해두신다면 좀 놓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일단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마음가짐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2월 7일 토익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종로 캠퍼스에서 LC 강의하고 있는 정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 오늘 함께 파트 2와 파트 4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의 배너의 링크를 통해서 우리 해커스 어학원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토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2 오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파트 1에서 파트 2로 넘어갔을 때 우리 파트 2 초반에 7번부터 20번까지 그 초반부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오늘의 파트 2는 굉장히 평이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늘 그랬듯이 21번부터 후반부까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비직관적인 패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난이도 중상으로 측정을 했고요. 보시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이 15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제 의문사, 의문문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10문제, 그리고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평서문이 5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 또한 중상으로 측정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관적인 매칭들은 여러분들 정답을 잘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비직관적인 우회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파트 2에서 우회 패턴으로 등장하는 케이스들 늘 나왔던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놓쳤던 우회 패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흡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흡수된 패턴은 다음에 또 등장했을 때 절대 우리 틀릴 수가 없겠죠. 자, 어떤 패턴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2 단일 문장 중에 하나가 부정 의문문인데요. 우리 부정 의문사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 haven't, hasn't, aren't, isn't. 이제 어색해하는 이유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파트 2 접근하는 팁 중에 하나, 부정 의문사로 시작한 것은 긍정으로 바꿔서 리스닝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소스죠. 자, 볼게요. Aren't you organizing the annual sales event? 물어보는 요점, 직역을 해볼게요. 너 요거 연간 세일 이벤트 너가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정이죠? 아닙니까? 의 정답. 이런 패턴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Yes, I've already started to plan. 담당하는 사람 나 맞고요. 내가 요거 지금 막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이제 긍정으로 바꿔서 한번 리스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organizing the annual sales event? 너 연간 판매 이벤트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네, 저 방금 계획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 의문문에 어색함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리스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 의문문 패턴이 하나 등장을 했었고요.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등장했죠. When does the recruiting process begin? 자, 우리 recruiting 하면요, 회사에서 이제 employee를 hiring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하는 단계죠. 그래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또는 뭐 경력직을 고용할 때 우리 recruiting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우리가 직관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답변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특정 time 또는 date 또는 뭐 요일. 예를 들어서 next Friday 또는 by end of this week, by end of this month와 같은 시점을 이제 좀 대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해석 들어가 볼게요. 우리 언제부터 리크루팅 프로세스를 진행합니까? 이미 they're carrying out interview now.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간적 개념을 언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작됐다라는 우회적 패턴으로 정답을 가져간 케이스가 등장을 했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우회적 패턴을 잘 잡아내셨더라면, 이미 진행하고 있다, 날짜가 아니구나 잡아내셨더라면 정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패턴. 쭉 넘어가 볼게요. 자, where do we have to submit the daily report? 우리 매일의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됩니까? 이 주어진 문장의 요점은 어디였어요? where. 그렇죠? 장소를 물어보는 우리 의문문이 등장을 했었는데, 또 이제 장소를 물어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장소를 언급하는 것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특정적으로 내가 이 서밋 데일리 리포트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 장소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부서를 언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제임스라는 사람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where만 여러분들이 픽업하셨더라면 제임스? 사람이 등장을 했네? 오답 소거하고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답 보시면 James made all the things about it. 그쵸? 너가 물어보는 내용 알겠어. 데일리 리포트 어디에 제출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거 나 알지 못해. 우리 정기 토익에서 늘 등장하는 패턴이죠. 나한테 물어보는 그 내용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야. 담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주어진 문장을 이제 토스하는 케이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7일 시험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등장했던 케이스였어요. 보시면 제임스가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제임스가 어디에 요거를 제출한지 알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토스하는 케이스 또 등장했다는 것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회 패턴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en is the new process going to be implemented? 자, implement라고 하면 특정한 계획 또는 rule 같은 거를 시행하다, 그러니까 새롭게 진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역 들어가면 새로운 프로세스 언제부터, 그렇죠?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행되는 날짜를 물어봤는데 answer, the budget has been confirmed yet.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케이,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행되는 그 시점을 물어본 거구나. 언젠데 갑자기 버젯 얘기하면서 그게 컨펌이 안 됐다? 뭐야? 시간을 물어보는 건데 매칭 안 되네. 굉장히 어색한 패턴이네. 소거하신 분들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우회 패턴 중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우회 패턴은요, 여러분들 그 정답 베이스에 나는 잘 모르겠어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 파트 2를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나 모르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모르겠으니까 내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언제 시작돼? 그거요? 언제 시작되기 앞서서 아직 버젯이 보시면 컨펌이 안 나와서 우리 그 시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베이스에 깔려 있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단 오늘 시험뿐만 아니라 매번 등장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으로 졸업을 하시면 너무나도 베스트겠지만, 근데 이제 다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패턴을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직 버젯이 조금 컨펌이 돼야지 그게 언제 시작하는지 그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회적으로 상당히 우회한 또 패턴이 등장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Where can I get some replacement? 자, replacement는요, 우리 대체 품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라이트 bulb를 조금 replace 해야 돼. replacement는 라이트 bulb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특정 머신의 replacement가 필요해. 그러면 그 특정 머신의 replacement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체품은 파트 2뿐만 아니라 3, 4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물어보는 요점은 요 부품 또는 대체품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받아야 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장소를 언급해 주지 않았어요. 너 그 부품은 어떤 부서에서 또는 누구로부터 또는 어떠한 특정 스토어에서 얻을 수가 있어가 아닌 Kelly already placed the order. 리플레이스먼트 필요하신 거 알고 이미 켈리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라고 우회 패턴. 그래서 이제 특정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을 이미 처리했다라는 방식의 선택지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시험에서는 이런 패턴들만 잘 잡아내셨더라면 파트 2에서 고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파트 4의 난이도는 중상이었습니다. 지문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10지문 중에서 회의 발제록 3개, 팟캐스트 하나, 전화 메시지 하나, 방송 하나, 광고 하나, 그리고 발표 2개, 안내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10지문 등장을 했고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회의 발제록이 3문제나 3지문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어려운 난이도의 이제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발제록에서 등장하는 업무 용어들도 많았고요. 보시면 이제 팟캐스트, 전화 메시지, 방송, 광고에서도
우리 타입은 다르지만 업무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좀 테크니컬한 용어들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좀 쉬웠던 그런 지문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난이도는 중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파트 4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어휘를 가지고 메인 토픽을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 어휘의 의미를 모른다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4에 등장했던 조금 까다로웠던 어휘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어휘는 나왔던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등장한 어휘들은 아마 몇몇 분들은 좀 놓쳤던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unlimited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지문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Hi, this is James from Bowen Unlimited. 이런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우리 문구에서 unlimited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뜻은요, 여러분들 limit은 제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unlimit 제한이 없는 겁니다. 무제한의라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단일 단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무한 회사. 요거는 굉장히 비즈니스 어휘인데요. 책임을 무한적으로 갖는 회사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로 그냥 회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예문 I'm James from Bowen Unlimited. 그러면 무제한의 보웬? 이게 아니라 이제 보웬 무한 회사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 회사를 언급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지문에서 패션 인더스트리, 우리 패션 사업이죠. 패션 인더스트리가 언급됐고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죠. 우리 회사가 have to be remain at the top. 그 인더스트리에서 탑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지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자, 보시면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서플라이 체인 유통 과정이죠. 유통 과정에서 환경의 임팩트 조금 네거티브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 우리 이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지문의 내용이 흘러갔던 그러한 이제 파트 4 문제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이 dying process에 조금 환경적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 자, dying process라고 하면 우리 패션 옷이죠. dying은 염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이나 직물 같은 것을 염색하는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좀 환경에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가져가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새로운 조금 policy를 implement 하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환경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겠다. 이런 지문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디테일한 예시로 디지털 프린팅 옵션이 언급됐죠. 디지털로 프린팅 한다면 우리 직접 다잉하지 않고 이걸로 한다면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런 지문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unlimited라는 개념은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